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이 왔고, 어느덧 반팔로 의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삼순환 들어왔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체계가 조금 서가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심화 과정으로서 핵심 정리를 하고 관련 문제를 출제 잘 되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핵심을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칙 파트에서 이제 10문제가 배정이 되는데요. 이 10문제와 관련을 해서 일단은 학술적인 부분이 좀 앞에는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내 부동산 3억에 사시겠다 그러면 내가 등기 이전해 줄 용의가 있다. 재산권을 이전해 줄 용의가 있다. 3억에 사시겠느냐. 이렇게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그거 3억이라면 괜찮네요. 내가 대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대금 지급에 대한 승낙의 의사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학술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와 관련을 해가지고 지금 그 말이 어디서부터 등장을 하냐면은 민법촉칙 140페이지인데 140페이지 중에서 지금 거기 이 141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141페이지 그 두 번째 칸에 보면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법률 요건이다라고 하는 거, 법률 사실부터 해서 법률 사실, 이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구성한다는 거죠. 그러면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개의 하나하나의 어떤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그 다음에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이러한 개개의 요소, 이러한 개개의 요소를 법률 사실이라 부른다 이거죠. 이러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데 이 법률 요건에서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 규정, 우리가 법률 요건을 권리 변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권리 변동의 원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이다. 권리 변동의 원인인데 법률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 표시, 이 의사 표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법률 규정은 의사 표시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는 이런 것은 법률 규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사표시가 딸랑 한 개인 것은 단독행위다 이렇게 불렀어요. 의사표시가 딱 하나다. 하나인 것은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두 개인데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두 개인 것은 계약 이렇게 했습니다. 계약이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인데 동일한 방향, 같은 방향으로 두 개 이상인 것은 합동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단독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하나다. 의사표시가 한 개라 말씀드렸고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인데 이 의사표시가 대립되는 의사표시, 대립이란 말은 싸운다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그러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의사표시를 했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자, 이 단독행위를 다시 이걸 놓고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래서 이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상업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업단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이렇게 해온다 그랬어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웃는데 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말하는 동은 동의를 말한다. 동의. 그 다음에 철회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없애버리는 걸 철회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상계. 당신이 줄 돈과 내가 줄 돈을 퉁치고 차액만 계산하자. 이걸 상계라 그러죠. 그 다음에 추인. 그 다음에 취소. 그 다음에 해지. 이것은 대리권 수여입니다. 대리권 수요. 그 다음에 이것은 채무 면제가 되겠습니다. 채무 면제. 이런 것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상대방은 있지만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라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시키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게 이게 유언과 유증이죠. 유증이란 말은 유언증여라는 뜻이라습니다. 유언증여.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쟤는 재단법인 설립이죠. 재단법인 설립.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건 포기인데 소유권의 포기 이런 것이죠. 소유권의 포기. 특히 동산 소유권의 포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법률 사실에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개개의 요소 외에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 준법률 행위가 주로 문제가 되어지는데요. 준법률 행위. 준법률 행위니까 법률 행위는 아니에요. 법률 행위는 아니고 법률 행위에 준한다. 이런 뜻인데 준법률 행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통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통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통지는 두 가지인데, 통지에서 의사의 통지와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행히 의사의 통지는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나오는 건 두 개입니다. 그래서 각종의 최고와 거절. 자, 그래서 여기서 의사의 통지를 꼭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온다 그랬습니다.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해.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해. 그래서 최고 내용 증명이죠. 내용 증명 촉구라고 얘기하는데 최고와 거절 이러한 통지만 의사의 통지고 그 외에 나머지 통지는 전부 다 관념의 통지로 간다. 그래서 통지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최고와 거절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 이것만 의사의 통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정리함으로써 시험 문제를 금방 똑딱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법률에서 물어보면 통지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인데 관념의 통지가 정답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요. 이건 몇백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내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의사의 통지, 최고와 거절 이게 의사의 통지인지 아냐 이걸 물어보는 내용이 주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이 모여서 여기서 법률 효과를 발생을 시키게 되겠죠. 법률 효과. 법률 효과. 자, 법률 효과를 우리가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리 변동이다.
방금 전에 봤던 여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요 내용, 요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거기 저쪽 그 143페이지죠. 예. 143페이지 그 꼭대기에 보니까 거기 단독행위와 계약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 지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 효과로서 지금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뭐가 발생을 하냐 그랬더니 권리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권리가 발생. 그 다음에 권리가 변경. 그 다음에 권리가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로 이어지는데 이 중에서 이 발생과 관련해서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교재 맨 거기 앞부분이죠.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권리변동 첫 번째 칸에 거기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은 이 법률 효과로서 권리가 발생되는 부분에서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원시 취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주로 건물 신축입니다. 건물 신축. 건물 신축은 보전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주벽과 지붕을 올리면 바로 주벽과 지붕을 올린 자가 원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전 등기와 상관이 없이 주벽과 지붕이 딱 만들어지면 원시 취득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이런 거죠.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 같은 것은 이제 이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물고기는 임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져서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 그래서 누구든지 잡아 올리는 사람이 선점하는 거니까 원시 취득이고 특히 이 원시 취득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채권 취득이 원시 취득이라는 사실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요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잘 틀려요. 채권 취득입니다. 이 채권 취득이 원시 취득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채권 취득은 뭐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채권 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청구권 이런 것들이 지금 채권 취득입니다. 다시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청구권 이게 채권 취득이에요. 그게 원시 취득이다. 요거 채권 취득이 원시 취득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놓치니까 많이 주의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인데 이 승계 취득에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 이렇게 두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겁니다. 이전적 승계는 소유권 자체를 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부상에다가는 등기부 갑구에다가 등기를 하게 돼요. 등기부 갑구, 갑구에다 등기를 하게 된다. 이전적 승계와 관련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포괄 승계하고 그 다음에 특정 승계. 특정을 다른 말로 해서 특별이라고 하죠. 특정 다른 말로 특별 승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포괄 승계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상속입니다. 상속. 그 다음에 포괄 유증. 자, 그 다음에 회사 합병.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포괄 승계에 해당되고 특정 승계, 특별 승계에는 매매라든가 증여, 교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특정 승계에 해당이 됩니다.
설정적 승계에는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넘어가는 거죠. 소유권 이외, 이 이외라는 게 중요하죠. 이외의 권리가 이전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이전되는 거니까 등기부상에는 을구에다가 등기를 하게 됩니다. 설정적 승계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거죠. 제한물권 설정이 대표적인 설정적 승계입니다. 그럼 제한물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용익물권에 해당되는 이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제한물권 설정으로서 설정적 승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이라든가 유치권, 저당권, 그 다음에 질권, 이런 것들이 지금 해당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을 해가지고 일단 매일 정리 노트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서 거기 01번입니다. 01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상대방 있는 여기 있네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상대방 있는 것이 아니니까 상대방 없는 것을 골라라 라는 것이네요. 그럼 답은 유제포 중에서 하나가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1번에 공유지분의 포기, 이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권 대리인의 취인. 여기 보니까 취인 들었죠? 여기 어디 갔을까요? 여기 취인 있네요. 여기 취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3번, 상계 의사표시. 여기 상계 의사표시. 요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네 번째,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요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재담법인 설립. 딱 이거네요. 재담법인 설립. 그래서 답이 딱 떨어져서 5번이 답이 되는데, 작년도 이게 32회 기출문제 1번 문제 정답으로 1번 문제에 올라왔던 거란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41번이 민법 1번이니까 41번 문제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지금 답이라고 여기 포기에 소유권 포기라고 되어 있는데, 포기가 거기 1번의 공유지분 포기하고 4번의 취득시효의 포기, 이 포기 때문에 답이 3개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 공유지분의 포기와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이런 것은 소유권의 포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요 1번하고 4번은 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제포할 때 제가 재담법인 설립이니까 답이 딱 떨어지죠. 5번에서 답이 3개로 보였다고 하더라도 1번, 4번, 5번으로 보였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재담법인 설립이 딱 떨어지니까 5번을 골랐어야 되는데, 덜렁 보자마자 포기 있네, 공유진 포기, 그래서 유제포 포기 아닌가, 이게 덜렁 이렇게 하신 분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셨고요. 그래서 5번만 답이 됐다. 32회 때 작년도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02번.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에 02번의 1번입니다. 저당권의 설정이 이전적 승계다. 여기 저당권 설정이 여기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은 여기 설정적 승계인데 이전적 승계라고 해서 잘못 말했네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저당권이라는 것 자체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잖아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면 설정적 승계인데, 이전적 승계라는 말 여기 써놨습니다. 이전적 승계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니까 등기부 갑구에다 등기를 하지만, 설정적 승계는 것은 을구에다 등기하는 거란 말이죠. 을구.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1번 지문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두 번째, 소유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거죠.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그래서 2번 바꿔 3번. 청약자가는 승낙 연착의 통지다.
관념의 통지. 여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지와 관련을 해가지고 최고의 통지와 거절의 통지만 의사의 통지고 이 최고의 통지와 거절의 통지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관념의 통지이기 때문에 이건 애워서는 안 됩니다. 수백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애워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통지와 거절의 통지가 아니면 몽땅 다 관념의 통지다. 그래서 청의학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는 최고나 거절의 통지가 아니므로 관념의 통지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주물 선점은 원시 취득이다. 자, 여기 무주물 선점이 있네요. 자, 이 무주물 선점에 해당되는 이러한 행위, 무주물 선점에 해당되는 이러한 행위는 전부 다 원시 취득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05번, 무권 대리 행위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여기 나왔네요. 최고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의 통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고나 거절은 의사의 통지다. 최고나 거절은 의사의 통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관련 내용을 쭉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140페이지에 첫 번째 칸에 권리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받고요. 그 다음에 거기 권리의 변경 이렇게 나왔는데 권리 변경 중에서 요거죠. 권리의 변경 중에서 거기 지금 박스에 보니까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권리의 한 장 넘겨서 141페이지 쪽에 보면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에 있는 건 뭐 크게 시험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권리 변동으로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에서 요걸 해드렸죠. 법률 요건에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래서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고도 권리가 변경되는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공 판경기가 여기에 되죠. 상공 판경기. 그래서 상속이라든가 공용 징수라든가 그 다음에 판결,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매, 그 다음에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법이 정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을 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 쪽에 보니까 거기 중간 2번에 법률행위의 요건에서 일단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올라왔습니다. 거기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지금 자, 그러면은 그 법률 행위가 일단은 성립을 해야 되니까 법률 행위라고 말을 하면 일반적으로 계약 이렇게 받아들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의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서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목적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용이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중에서 하나만 갖추면 되느냐 아니면 다 갖춰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요건은 전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사자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의사 표시라든가 이 중에 어느 한 개라도 못 갖췄다, 어느 하나라도 못 갖추게 되면 부존재라고 표현을 해요. 부존재. 이 부존재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불성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부존재 불성립이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률행위가 불성립, 존재하지 않는다, 부존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개가 모두 갖춰져야만 성립을 하고 이게 성립이 돼야 먼저 성립이 돼야 그 다음에 후 효력을 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갖춰져야만이 효력을 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효력을 논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기만 하면 모두 권리 능력을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 능력 때문에 중개사 시험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그럼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면 의사 무능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계약해서는 무효다. 그 다음에 이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행위 능력이 없는 자를 우리가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 하더라도 이 사법상 효력은 유효죠. 유효지만 제한 능력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 그러면 종류가 세 가지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 사람들이 법률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지만 제한 능력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목적인데 이 목적과 관련해서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실현 가능했으니까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으로 타당을 해야 되겠다. 이 사회적 타당이 민법 103조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일치.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하자.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어야 된다.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추는 성립 요건이 되겠는데,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이 되겠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가 물어보는 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못 갖춰서 법률행위가 부존재, 불성립이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취소의 문제로 다퉈진다. 그럼 틀리게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아서 법률행위가 부존재, 불성립은 무효와 취소를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와 취소를 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성립이 돼야 무효와 취소를 논하는 거지,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효와 취소를 논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쭉 한번 보셨고요. 시험 문제에서 지금 특별 성립 요건이라든가 특별 효력 요건을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성립 요건입니다. 특별 성립 요건에서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걸 암기를 이렇게 할 거예요. 진류, 혼현 이렇게 암기를 할 것입니다. 질권이라는 것은 이제 동산을 담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뭐 자동차라든가 기타 롤렉스 시계 같은 거 맡기고 돈 빌릴 수 있는데 그런 건 전부 다 질권이라 그래요. 질권에서는 그러면 질물을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동산을 담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니까 동산 자체를 넘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당포에다가 뭘 맡기고 돈 빌렸다. 전당포에다 뭘 맡기고 돈 빌리는 건 대표적으로 질권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물을 인도해야지 성립된다는 거죠. 특별 성립 요건으로서. 그 다음에
유언에 있어서 유언장의 작성입니다. 유언장의 작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혼인에 있어서는 혼인신고가 있어야 됩니다. 혼인신고. 그 다음에 현상광고. 현상광고에 있어서는 지정된 행위를 완료해야 됩니다. 지정된 행위를 갖다가 완료를 하라라는 겁니다. 현상 광고는 이제 뭐 그런 거라 그렇습니다. 우리 복실이 뭐냐면 강아지죠. 이런 강아지 잃어버렸는데 찾아주세요. 그래서 뭐 전단지 만들어 가지고 뿌리고 또 뭐 전봇대 같은 데 이렇게 붙이고 뭐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복실이 찾아주시면 뭐 100만 원 후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복실이를 찾아서 데리고 와야 지정된 행위가 완료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현상 광고하죠.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안개에서 그런 현상 광고 지정된 행위가 완료돼야 돈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인데 특별 효력 요건인데 특별 효력 요건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이제 대조기토 이렇게 좀 암기를 하겠습니다. 대조기토 이렇게 이 대리행위에서 이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면 대리권의 존재. 그 다음에 조건에 있어서 이 조건의 성취입니다. 기한에 있어서 기한의 도래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입니다. 관할관청. 이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특별 효력 요건인데 시험 문제가 지금 특별 성립 요건이냐 효력 요건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문제가 된 것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결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요것은 효력 요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법률행위 성립 요건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2번 출제가 되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글자 그대로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지 법률행위 효력이라든가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거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까지 관련 내용을 그렇게 보셨고요. 142페이지까지 그래서 저 다 봐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에 그 두 번째 칸에 보면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것이죠.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무부담행위입니다. 의무부담행위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처분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인데 이것은 처분권 없는 자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것을 무권리자라고 부르죠. 무권리자. 이 무권리자, 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는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상 효력이 유효. 다만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는 뭐하냐 했더니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라는 거죠.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자, 그 다음에 처분행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처분행위는 두 가지로 봅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보느냐 그랬더니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이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하고 두 가지로 나눠요. 준물권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처분행위와 관련을 해서 처분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처분권 없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무권리자죠. 이 무권리자가 한 처분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무효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가 처분행위하면 사법상 효력은 무효다. 문제는 이 처분행위는 한 번 하면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라는 특징이죠. 이행의 문제를 갖다가 남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물권행위는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또는 제한 물권 설정입니다. 제한 물권 설정. 아까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것은 용의 물권과 담보 물권이라는 말씀드렸죠. 용의 물권, 담보 물권. 준물권 행위는 채권 양도입니다. 채권 양도. 요게 시험 문제가 여러 번 났습니다. 채권 양도는 준물권 행위로서 처분 행위다. 그다음에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뭐냐면 특허권이라든가 의장권이라든가 실용신안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재산권이라고 하고 이걸 처분하는 행위는 준물권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44페이지 쪽입니다. 144페이지 쪽에 법률행위 거기 중간 4번에 법률행위의 목적, 그 다음에 거기 유효요건으로서 확정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거든요. 법률행위 목적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률행위 목적, 내용 이거죠. 법률행위 목적이나 내용은 계약서 쓸 때 계약서를 쓰는 그 시점에 뭐 해야 되냐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법률행위 목적 내용은 법률행위 당시에 반드시 확정돼 있어야 한다. 그러면 틀리게 돼요. 반드시 확정돼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금 그 교재와 관련해서 144쪽에 확정성이라고 하는 말에 보니까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과 목적물의 확정은 계약 당시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슬러시 자르세요. 슬러시 이렇게 자르고 사후에도 여기 사후라는 것은 이행기입니다. 사후에라도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틀립니다. 확정되어 있거나 장차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만들어져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현 가능인데 이 실현 가능에서 뭐가 등장하냐면은 실현 가능에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거 조금만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쪽에서 좀 정리해 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과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쪽과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법률행위 이랬으니까 계약이 있었네요. 법률행위 계약이 있었는데 이 계약을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5월 1일 날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5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한 물건이
한옥이다. 이렇게 해보죠. 그런데 이 한옥이 4월 25일경에 화재가 나서 다 탔다는 겁니다. 화재로 전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5월 1일 기준으로 계약서 작성하는 법률 행위하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5월 1일 기준으로 한옥은 다 타버렸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기약했네요. 이런 상태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원시적 불능. 계약서 쓸 때 존재하지 않았다. 원시적 불능이고 전소 다 타버렸기 때문에 전부 불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부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이라고 한다면 이 5월 1일 계약서 썼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한옥을 팔아먹었으니까 그 법률행위, 그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 원시적 불능, 전부 불능을 갖다가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팔아먹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도인이 알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팔았다.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서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을 배상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뢰이익을 배상하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5월 1일 날 계약을 할 당시 한옥은 멀쩡히 존재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5월 20일경에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다. 화재가 나서 한옥이 전소 다 타버렸다면 그럼 계약서 5월 1일 쓸 때는 5월 1일 날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한옥은 존재했다는 거죠. 이런 상태인데 그 이후에 계약서 쓰고 난 이후에 지금 전소가 돼서 다 타버렸으니까 이런 상태를 후발적 불능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라고 불렀고 후발적 불능은 계약서 쓸 당시 한옥이 존재했으므로 법률행위 성립 시에는 존재했으므로 후발적 불능이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라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후발적 이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계약서 쓸 당시에는 목적물이 존재했으므로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그런데 후발적 불능이 될 당시에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이 당사자에게 이 불능이 만들어지는데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귀책 사유가 없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했더니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누가 손해볼 거냐를 정해놓은 건데 제가 흔히 하는 말로 네가 봐라 손해, 네가 봐라 손해라고 정해놓은 것이 위험 부담인데 우리가 채권법에서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고 채무자가 잘못을 했다. 채무자가 잘못을 했다면 귀책 사유가 있다. 귀책 사유가 있고 채무자가 잘못을 해가지고 채무자의 잘못으로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손해배상,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문제가 생겨요. 계약이 해제가 될 것이고 계약 해제에 따르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 이 144페이지 그 중간에 2번 가능성, 목적이 실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실현 가능과 불가능한 것은 사회 통념으로 결정하되 실현 가능과 불가능은 사회 통념에 의해서 결정하되 법률 행위 시 계약서 체결 당시를 기점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3번의
적법성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적법성부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